184년 후한 말 사회는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탐관 오리들의 횡포, 빈부격차의 심화, 전염병과 기근까지 겹치며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이 틈을 타 거대한 반란이 일어났죠. 바로 황건적의 난, 장각 삼형제가 이끈 도교 비밀결사, 태평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 봉기였습니다. 십상시의 부패와 한나라 조정을 향한 분노가 폭발하며 장각 형제는 하늘의 명을 받아 세상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민심을 끌어모은 것이죠. 한나라 조정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고 각지에 명령을 내려 유력 가문과 지방 관료들이 스스로 병사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하진을 대장군으로 삼고 노식, 황보숭, 주준 등 이들을 각 지역에서 반란군을 토벌하게 하죠. 이때 조조는 북장군 황보숭 휘하에서 참모 역할을 맡았고 송견은 주준 휘하에서 황건적을 토벌했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의용병으로 황건적 토벌전에 참전하면서 처음 역사의 무대에 이름을 올리죠. 관우와 장비도 이 무렵부터 유비와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며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들의 도원결의 장면이 극적으로 그려지지만 정사에는 단지 같이 싸웠다는 정도의 기술만 있을 뿐이죠. 한편 노식은 황건적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했지만 환관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죄인이 되어 소환되죠. 그리고 그 후임으로 동탁이 임명됩니다. 하지만 동탁은 황건적을 제대로 토벌하지 못하였고 진압에 실패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 혼란 속에서 황건적의 수장 장각은 갑자기 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러자 황건적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의 동생 장부와 장량은 황보숭과 주준의 연합군에 의해 토벌당하고 참수되었죠. 그리하여 황건적의 난은 반년 만에 정리되며 빠르게 진압되었습니다. 185년 황건적의 난은 어느 정도 진압되었으나 각지에는 여전히 잔당들이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장현이라는 자는 북쪽에서 흑산적이라는 새로운 도적 세력을 형성하며 빠르게 부상했죠. 이와 동시에 서쪽 양주 지역에서는 한수와 변장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이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동탁을 파견합니다. 186년 황건적의 난은 진압되었지만 그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중앙조정은 겉으로는 반란을 평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죠. 실제로 청주, 예주, 형주, 양주 등에서 계속해서 봉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곧 지방 통제력의 약화를 의미했으며 지방 관리들이 조정의 명령 없이 독자적으로 병력을 일으키는 풍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척과 황관의 권력 다툼으로 중앙조정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었죠. 187년 양주에서 발생한 변장과 한수의 난은 동탁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정사의 기록에 따르면 동탁은 이 사건을 통해 중앙조정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시기에 동탁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지만 정사에서는 이때부터 동탁이 서량 방면의 실력자로 부상합니다. 이때 반란의 주동자였던 변장은 이 시기에 전사하거나 몰락한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주동자였던 한수는 살아남아 서량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합니다. 188년 기록에 따르면 황건적의 잔당들이 산적 무리들과 규합하여 다시 봉기했습니다. 그중 장현이 이끌던 흑산적은 거대한 도적 무리가 되어 청주와 기주 일대에서 봉기하며 흑산적의 난을 일으켰죠. 이 무렵 조조 또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조조는 황건적 잔당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군사력을 확보하며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한편 중앙조정은 여전히 환관과 외척 세력 간의 암투 속에 있었습니다. 대장군 하진은 환관 세력을 견제하면서도 확실하게 그들을 처단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여동생인 황후 하씨와 황제인 영제가 십상시를 총애했으며 하진 또한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189년 후한의 황제 영제가 병사하고 그의 아들 유변이 이어받아 소제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때 대장군 하진은 조카가 황제가 되었음에도 환관 세력이 여전히 황제 곁에 있다는 사실을 경계했죠. 이에 하진은 환관을 제거하려 했고 여러 지방 무장들에게 병력을 이끌고 낙양으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하진의 요청에 가장 먼저 응답한 인물이 바로 서량에서 군공을 세우고 있던 동탁이었죠. 하지만 아직 동탁이 낙양에 도착하기 전 십상시 중 한 명인 건석이 하진을 죽이려고 했고 이에 하진은 그것을 눈치채고 건석을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십상시도 죽이려고 했지만 위기감을 느낀 십상시들은 하태우에게 뇌물을 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였고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죠. 살아남은 십상시들은 하진을 죽이기 위해 그를 궁궐로 불러들였고 결국 하진을 죽이게 됩니다. 하진의 사망 소식을 들은 원소는 즉시 병력을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가 수백 명의 환관들을 도륙하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동탁이 낙양으로 입성했고 그는 곧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동탁은 즉위한 소재 유변이 어리석고 미덥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그를 폐위시키고 유협을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죠. 동탁이 유협을 황제로 선택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유변은 하태우의 아들이었고 환관 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반면 유협은 할머니인 동태우 손에 컸기 때문에 동탁과 같은 성씨이니 정치적으로 더 끌어들이기 쉬웠죠. 게다가 유협은 유변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동탁의 입장에서는 꼭두각시로 삼기에 더욱 적합한 황제였습니다. 무능한 황제를 폐위하고 새로운 황제를 세운다는 명분까지 내세우니 동탁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었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동탁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조치가 바로 정원과 여포의 흡수였습니다. 여포는 본래 정원군 휘하의 장수였으나 동탁이 그의 능력을 탐내어 회유했고 결국 여포는 정원군을 살해하고 그의 병력까지 이끌고 동탁에게 기속되죠. 이때 여포는 적토라는 이름에 매우 뛰어난 말을 탔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삼국지 연희처럼 동탁이 선물로 주었다는 기록은 없죠. 한편 조조는 하진이 환관 제거를 논의하던 당시 낙양에 있었으며 그 위험성을 미리 간파하고 하진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진이 죽고 상황이 급변하자 조조는 낙양을 빠르게 탈출하여 고향인 패국으로 돌아가며 본격적인 무장 세력화의 계기를 마련하죠. 소설 삼국지 연희에서는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나오지만 정사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190년 동탁은 헌제를 옹립한 후 조정의 모든 관직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며 권력을 독점했고 사실상 황제 위에 군림했습니다. 이러한 동탁의 전횡은 전국적인 분노를 야기했고 결국 바르테수 원수가 움직였죠. 소설 삼국지 연희에서는 조조가 경문을 보낸 것으로 묘사되지만 정사에 따르면 실제 경문은 동군태수 교모가 작성했고 원소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성된 것이 바로 반동탁 연합군이죠. 원소가 명목상의 맹주를 맡았고 후장군 원술, 공손찬, 조조, 유대, 장막, 왕광, 원유, 포신 등 많은 제후가 참여했습니다. 소설에서는 송견이 선봉장으로 크게 활약하지만 정사에서는 원술의 지휘하에 참전한 것으로 나오죠. 원술이 송견에게 군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정사와 소설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으로 원술이 송견의 강성함을 두려워하여 군량을 보급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실제적으로 초기에 연합군의 선봉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조조였습니다. 연합군이 동탁의 위세에 눌려 선뜻 나서지 못하자 조조는 스스로 군을 이끌고 형량 부근에 변수해서 동탁군과 교전했으나 그곳에서 동탁의 장수 서영에게 크게 패배하고 부상을 입은 채 퇴각했습니다. 이때 조옹이 말을 내주고 조조를 구출했다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조조가 전열에서 물러난 이후 실제로 동탁군과 가장 적극적으로 전투를 벌인 인물은 송견이었습니다. 송견은 동탁의 장수 화옹을 격파하고 낙양 일대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정사에서는 그가 화옹을 물리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송견이야말로 연합군 가운데 가장 실제적인 성과를 올린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 지점에서 소설 삼국지 연희에는 관우가 술이 식기 전에 화옹을 단칼에 베었다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지만 정사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정사 송견전에 따르면 화옹은 송견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죽었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또한 소설에서는 이어서 여포가 유비 삼형제와 1대3으로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정사 기록상 당시 유비는 공손찬 휘하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 시기 반동탁 연합군에 직접 참여하여 여포와 싸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동탁군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내부 갈등마저 보이는 등 겉돌기만 하자 동탁은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동탁은 낙양이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궁궐과 민가를 불태우고 역대 황제령을 도굴하여 보물과 곡식을 모두 수레에 실어 나른 뒤 황제와 수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장안으로 천도하죠. 이로 인해 낙양은 문자 그대로 불바다가 되었고 한나라의 수도는 폐허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 여름, 폐위되었던 소재 유변은 결국 동탁의 손에 의해 독살당하죠. 191년, 낙양을 점령했던 반동탁 연합군은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사실상 흐지부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희에서는 이때 송견이 낙양 싸움 중에 황실의 도장인 전국 옥새를 찾아 몰래 숨겼다고 전해지는데 이것은 정사에 실제 기록된 이야기죠. 그리고 이 무렵 원술과 원소 두 세력의 다툼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다툼은 결국 주변 장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싸움으로 커졌고 그 가운데 원술은 송견을 시켜 형주의 유포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송견은 원술의 명령을 받고 형주의 관리 유표와 싸우게 되었고 양양 근처에서 유표의 장수 황조와 싸우게 되죠. 한편 원소는 이때 기주라는 지역을 자기 손에 넣습니다. 한복은 워낙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만을 품은 사람도 많았죠. 원소는 공손찬이 한복을 다스리는 기주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소문을 내고 그 소문에 위협을 느낀 한복은 원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받은 원소는 군사를 이끌고 기주로 향했고 순식간에 기주를 장악하며 원소는 강력한 군벌로 성장하죠. 이때부터 원소와 공손찬 사이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손찬은 원소를 공격하였고 두 세력은 경계 지역인 발해와 상산 근처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아직 큰 규모의 총력전은 아니었지만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시기였죠. 이 시기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조조입니다. 조조는 연주라는 지역에서 점점 자기 자리를 굳건히 하기 시작합니다. 원소가 연주에서 기주로 세력을 옮기자 조조는 그 빈자리를 채우며 연주 일대를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죠. 동탁은 여전히 조정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있었고 헌제는 여전히 동탁에게 휘둘리는 이름뿐인 황제였습니다. 192년 동탁은 헌제를 압박하며 스스로 높은 벼슬인 삼국자리에 올랐고 그의 잔혹함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에 왕윤과 동탁의 양아들 여포는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죠. 그리하여 192년 4월 여포는 궁궐로 향하던 동탁을 왕윤과 함께 숨어서 기다리다 죽입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장면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 왕윤이 아름다운 여인 초선을 이용하여 여포와 동탁 사이를 서로 미워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사에는 초선이라는 인물은 나오지 않죠. 다만 여포가 동탁의 시녀와 몰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고 그 일로 동탁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초선은 없었지만 여자 문제로 인해 사이가 나빠진 갈등은 정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죠. 동탁이 죽은 뒤에도 조정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부와 이각과 곽사는 복수를 외치며 군대를 이끌고 장안을 공격했고 왕윤은 먼저 붙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여포는 장안에서 이각과 곽사의 군대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이기지 못하고 장안을 빠져나와 도망치죠. 같은 시기 기주를 차지한 원소는 세력을 넓히며 북쪽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고 이에 맞서 공손찬은 유주 지역에서 군사적인 힘을 키우며 양측 간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때 유비는 공손찬의 부하가 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관직을 받고 독립적인 정치 기반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편 조조는 연주라는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군사적인 힘을 장악하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유표의 세력과 전투 중이었던 송견이 죽었습니다. 자치 통감에 따르면 송견은 형주를 공격하는 중에 황조를 쫓아가다 숨어있던 적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그의 죽음은 손씨 가문의 후계자인 손책과 송건으로 이어지는 오나라 건국 이야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193년 동탁이 죽은 후 이각과 곽사에게 밀려 장안에서 쫓겨난 여포는 이 해에는 확실한 근거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조조의 서주 공격이죠. 삼국지 무제기에 따르면 조조의 아버지 조숭이 도겸이 다스리던 서주 지역에서 도둑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냅니다. 이에 조조는 복수를 명분으로 서주를 공격하고 죄 없는 백성 수십만 명을 마구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즉 조조의 서주 대학살은 정사에도 분명하게 기록된 사실이며 이는 훗날 조조가 잔인한 인물로 비판받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이에 맞서 서주를 다스리던 도겸은 급히 도와줄 군대를 요청했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유비죠. 유비는 아직 큰 힘을 가진 세력은 아니었지만 서주를 방어하는 싸움에서 도겸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송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손책이 원술 밑에서 장수로 활약하죠. 원술은 남쪽 지역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었고 원소는 기주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자기 통치를 강화하며 군사적인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194년 서주에서는 여전히 조조의 잔혹한 사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침공을 하는데 이 사건은 훗날 서주 2차 침공으로 불리죠. 이때 유비가 다시 서주 전면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중요한 배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조의 동맹이자 연주 지역의 실력자였던 장막이 갑자기 조조를 배신하고 여포를 끌어들인 것이죠. 조조가 서주를 공격하며 장막의 동생 장초를 강제로 징집하려고 했고 그것에 불만을 품은 장막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몹시 화가 난 조조는 서주 공격을 멈추고 돌아와 연주를 다시 공격했고 여포와 조조는 연주 곳곳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죠. 동시에 남쪽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바로 송견의 아들 손책. 손책은 아직 원술의 휘하에 있었지만 원술에게 직접 군사를 받아 회계, 오군 등 강동 지역을 직접 다스리며 사실상 독립된 세력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술은 손책을 독립시킬 생각은 없었죠. 남쪽에서 군량과 병력을 확보하며 자신의 세력을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손책은 여전히 원술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195년 장안을 차지하고 있던 이각과 곽사는 서로의 권력을 질투하며 점점 사이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황제를 내세워 무력 충돌까지 벌이게 되죠.
그러자 헌재는 더 이상 조정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험을 느끼고 도망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무렵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지역은 바로 연주였습니다. 여포는 조조와 여러 번 싸웠지만 군사들이 흩어지고 군심마저 흔들려 결국 연주를 지켜내지 못하고 패배하여 도망치죠. 조조는 다시 연주를 빼앗고 여포는 조조를 피해 서주로 도망갑니다. 이때 서주는 도겸이 병으로 죽은 뒤 유비가 다스리고 있었죠. 도겸은 죽기 전에 유비에게 서주를 맡겼고 유비는 백성들과 군사들의 믿음을 얻으며 점점 자기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조조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여포를 받아들이죠. 하지만 이 함께하는 삶은 결코 안정적인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유비가 서주의 주인이었지만 실제 군사력은 여포가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서주는 유비와 여포가 함께 지키는 지역이 되었지만 언제 싸움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공존이 시작된 셈입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손책이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손책은 아버지 송견의 옛 부하들을 모으고 원수력에 빌린 군대를 이용하여 단양, 회계, 예장 등 여러 지역을 차례로 다스렸습니다. 훗날 오나라의 바탕이 되는 강동 지역 대부분을 이 시기에 차지하게 되죠. 한편 북쪽의 원소는 기주를 안정시키고 곽도, 전풍, 신배 등 뛰어난 인물들을 등용하여 체계를 갖추며 북방 최고의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남쪽의 원술은 여전히 군량과 병력을 모으며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손책의 성장과 내부적인 불안 때문에 조금씩 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96년, 헌제는 드디어 장안을 탈출했습니다. 헌제는 낙양의 가까스로 도착했으나 낙양은 이미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고 마실 물과 먹을 식량조차 없는 황제는 백성들 틈에 섞여 떠돌아다니며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때 조조가 움직이죠. 조조는 황제를 적극적으로 맞이하였고 그 당시 허연으로 모셔와 그곳을 새로운 정치적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조조는 황제를 등에 업은 명분 있는 권력가가 되었고 다른 군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죠. 같은 시기 서주의 유비와 여포 사이에는 점점 갈등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여포는 유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싫어했고 경계하기 시작하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곧 폭발할 것 같은 위험한 상태로 흘러갑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손책이 놀라운 속도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 손책은 강동의 유력한 세력 중 한 명인 엄백호와 맞서 싸우죠. 엄백호는 원래 유표의 세력이었지만 당시 회계 남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손책은 엄백호를 공격하였고 손쉽게 승리했으며 이때 패배한 엄백호는 어디론가 도망갔다는 기록만 전해지죠. 이 승리로 인해 손책은 강동 지방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197년, 원술이 드디어 스스로 황제라고 칭합니다. 이로써 원술은 단순한 군벌이 아니라 스스로 황제가 되었지만 이는 곧 모든 제후들의 적이 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강하게 반발한 인물은 조조. 이미 헌제를 받들어 수도를 세운 조조는 원술의 황제 칭호를 역적 행위로 규정하며 군대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앞을 막아선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한해 지역의 군벌 장수였습니다. 장수는 동탁이 죽은 후 독립한 세력이었으며 원술과 손을 잡고 조조를 견제하려고 했죠. 이에 조조는 여양 싸움에서 먼저 공격에 나서 장수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이 싸움에서 조조는 승리했고 장수는 남쪽으로 물러나죠. 이 무렵 북쪽의 원수와 공손찬 사이의 긴장도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공손찬은 한때 유주를 중심으로 북쪽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군사적인 힘이 약해지고 기주를 차지한 원소가 군대를 정비하며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던 시점이었습니다. 한편 서주에서는 유비와 여포의 갈등이 드디어 터집니다. 유비가 황제를 칭한 원수를 토벌하기 위해 서주를 비운 사이 여포가 순식간에 서주를 차지한 것이죠. 유비는 광릉 지역으로 피신하고 비록 서주에서 쫓겨났지만 의병을 이끌며 다시 돌아올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강동의 손책은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원술이 황제라고 칭하자 손책은 더 이상 그의 이름 아래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원술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198년, 장수는 조조에게 한 번 진 뒤에도 다시 군대를 모아 반격을 시도했고 조조는 이를 무시하지 않고 직접 싸움을 걸어 진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싸움 중에 장수가 조조의 수경지를 갑자기 공격하면서 조조는 큰 피해를 입죠. 이 사건을 조조에게 있어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슬픔은 맏아들 조왕과 충성스러웠던 전의를 잃었기 때문이죠. 한편 조조는 유비에게 기회를 한 번 줬습니다. 서주에서 쫓겨난 유비를 소패에 머물게 한 것이죠. 조조는 유비를 불러 여포를 견제하도록 앞세웠고 유비는 조조의 도움을 받아 다시 세력을 일으킬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 후 조조는 유비와 함께 여포를 공격하죠. 조조는 여포의 군대를 깨뜨리고 이어 합이라는 성을 포위하여 물길을 끊고 공격했습니다.
여포는 항복하려고 했지만 부하 장수들의 배신으로 인해 조조에게 잡히고 결국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웠던 진궁, 송헌, 위속 등 주요 장수들도 모두 죽임을 당하죠. 하지만 그 와중에 조조는 뛰어난 인재 한 명을 얻습니다. 바로 여포 휘하에서 활약했던 장수 장료. 장료는 이후 조조 진영에서 용맹한 장수로 활약하며 삼국시대 최고의 무장 중 한 명으로 성장합니다. 북쪽에서는 공손찬이 원소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해졌죠. 한편 남쪽의 원술은 스스로 황제라고 칭한 이후 다른 제후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원술은 여전히 군량과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 병력은 줄고 주변의 도움도 끊겨 이 해부터 망하는 길로 들어서죠. 199년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원술이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꿀물을 찾으며 죽었다고 하지만 정사에는 그런 기록은 없고 대신 굶주림 속에서 나무 껍질과 쌀겨를 먹다가 사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잡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비. 여포가 죽은 뒤 조조는 유비를 서주를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하여 지역을 맡깁니다. 하지만 유비는 바로 조조의 뒤통수를 치고 서주를 차지하여 독립적인 세력으로 돌아섭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이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유비를 공격하죠. 조조의 한방에 유비는 크게 패배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유비는 군사력을 잃은 채 서주를 떠나 원소 진영의 몸을 의탁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우는 잠시 조조 진영에 남게 되죠. 관우는 유비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조조에게 항복했고 조조는 관우를 후하게 대우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조조는 내부 정리를 계속하며 과거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장수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로써 조조는 하남과 연주 지역의 통제를 완전히 확보하게 되었고 북쪽의 원소를 본격적으로 상대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 원소는 사실상 하북 전체를 통일했죠. 이미 수십만의 병력과 뛰어난 참모들을 거느린 원소는 명실상부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릅니다. 이때 공손차는 망하기 직전이었으며 백마탑이라는 곳에 갇혀 방어만 하고 있었죠. 한편 손책은 강동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태사자, 정보, 장소 등의 인재들을 등용하며 오나라를 세울 기반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하죠. 200년 북방에서는 오랫동안 원소와 맞서 싸웠던 공손찬이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여러 번 패배를 한 공손찬은 식량이 떨어지고 구원도 없자 아내와 자식을 모두 죽이고 탑에 불을 지르며 스스로 자결했다고 전해지죠. 이로써 원소는 하북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고 중국 전체의 패권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조와 원소가 크게 충돌하는데 원소가 조조가 있던 허연으로 진격한 것이죠. 이에 조조는 허연에서 기병을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방어 전략으로 맞섰고 이 전쟁이 바로 유명한 관도대전의 시작입니다. 초반에는 원소가 군사수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고 조조는 병력과 식량 모두 부족했지만 이 싸움은 결국 조조의 뛰어난 지휘 능력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작전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무렵 원소의 진영에서 의탁하고 있던 유비는 원소의 뒤통수를 치고 도망가죠. 관우는 조조의 명령으로 원소군과 싸우고 있었으며 이때 알량의 목을 베며 군공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형주 쪽으로 향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조조를 떠나 유비를 찾아가죠. 조조는 관우가 떠나는 것을 막지 않았고 관우는 조조의 진영을 떠나 형주로 향하게 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오관 참육장을 만들어 관우의 의리와 무용을 부각시키는 장치로 나오지만 실제 정사에서는 별다른 충돌 없이 유비에게 돌아간 것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 조조는 내부에서도 위험한 일을 겪습니다. 바로 조정의 신하 동승의 암살 시도. 조조는 암살을 시도했던 동승과 그와 관련된 자를 수백 명을 죽이며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고 헌제는 사실상 조조의 꼭두각시 황제로 전락하죠. 한편 강동에서는 손책과 주유가 아름다운 대교와 소교 자매를 각각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인 결혼이 아니라 회계와 오군의 유력한 현지 가문과 사돈관계를 맺어 정치적인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201년 관도대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여러 달 동안 팽팽하게 맞섰고 처음에는 병력과 물자 모두에서 원소가 유리했습니다. 이때 원소의 책사 허유가 조조에게 찾아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죠. 원소군 군량이 오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조조는 이 정보를 놓치지 않고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조조의 기병은 오소를 급습하였고 이때 원소의 군량을 불에 태웠습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원소군은 크게 혼란에 빠졌고 조조는 반격에 나서 관도대전의 승리자가 되죠. 한편 이 와중에 유비는 형조에서 다시 일어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유표의 밑에서 군대를 모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손책은 원소와 조조가 관도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허도를 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행 직전 사냥을 나갔다가 과거 그에게 원한을 품은 자들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죠.
손책은 죽기 전에 동생 송권에게 뒤를 맡겼고 그의 측근인 장수와 주유 등이 송권을 도왔습니다. 이로써 손호 정권은 송권 중심으로 바뀌며 강동 지역도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년, 아직 원소의 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사를 잃었지만 원소는 여전히 황하강을 건너 반격을 노렸고 조조는 방심하지 않고 북쪽 지역 정리를 서두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 원소는 관도대전의 패배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으며 결국 병이 깊어지며 사망합니다. 원소는 사망하면서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것은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의 아들들인 원담과 원상 사이에 격렬한 후계 다툼이 벌어지자 그 틈에 조조는 중국 전체를 자신의 아래에 두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승상이라는 높은 벼슬에 오르고 황제에게 군사와 나라의 모든 장치를 위임받죠. 조조는 사실상 황제의 권위를 빌린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고 자신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굳히기 시작합니다. 한편 유비는 유표의 밑에 머물며 군사를 모았습니다. 유표의 신임을 얻는 동시에 속으로는 불만을 가진 세력을 끌어들이며 조용히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죠. 송권은 자신의 체제를 단단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장소, 주유, 노숙 같은 뛰어난 인물들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며 송권은 짧은 시간 안에 강동 지역의 정치 기반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죠. 203년, 원담은 기조를 중심으로, 원상은 업을 중심으로 각각 군대를 만들고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조조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고 하북으로 진출하죠. 처음에는 원담이 조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조조는 이를 받아들여 원상을 공격할 명분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조조와 원담은 힘을 합쳐 원상을 공격하죠. 204년, 조조는 하북의 중심이자 원씨 가문의 본거지였던 업을 차지했습니다. 원상은 패배하자 북쪽으로 도망갔고 그러자 조조와 손을 잡았던 원담이 돌연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원상과 다시 화해해 공동으로 조조에 대항하기 시작하죠. 이 사건은 조조로 하여금 하북 지역을 완전히 손에 넣기 위해선 두 형제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5년, 조조는 원담을 제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군을 움직입니다. 결국 원담은 고립된 채 조조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조조는 평원에서 원담의 본대를 포위한 뒤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번 전투로 원소의 두 아들 중 원담은 전장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남은 형제 원상은 북쪽으로 도망쳐 요동의 공손강에게 의탁하죠. 요동 지역은 오랫동안 공손 가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조조가 하북을 평정하는 동안 공손강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206년, 위나라의 서북 병경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의 주동자는 병주자사 고간. 고간은 원소의 외조카로 원소가 살아있을 때는 측근으로 병주를 다스렸죠. 원소가 죽고 나서 조조가 원소의 아들과 다툼을 벌이는 동안 고간은 조조에게 항복하여 병주자사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세력이 커지자 고간은 그에 반발합니다. 고간은 병주의 세력을 규합해 조조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고 주변의 호족들과 손을 잡고 군사를 일으키죠. 조조 입장에서는 지방 세력이 중심이 된 첫 대규모 반란이었습니다. 조조는 즉시 종효와 하우연에게 명하여 진압하게 하였고 고간은 수차례 패전한 뒤 결국 사로잡혀 처형당하게 되죠. 207년, 공손강은 요동 지역에서 나름대로 독립적인 세력을 이루었지만 조조가 북쪽으로 진격하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공손강은 자신에게 의탁한 원상과 원희를 죽여 조조에게 선물로 보내죠. 이로써 원씨 세력은 모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조조는 중요한 인재를 잃기도 했는데 뛰어난 지략가이자 깊은 통찰력을 지녔던 책사 곽가입니다. 곽가는 뛰어난 지략으로 조조의 북방 평정에 큰 공을 세웠으나 30대 나이로 죽게 되죠. 한편 형주에서는 유비의 움직임이 조금씩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인물이 유비 진영에 합류하게 되는데 바로 서서이죠. 유비는 서서를 깊이 신임했으나 조조는 서서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아 그를 회유하려 합니다. 결국 서서는 눈물을 흘리며 유비와 작별하고 허도로 떠나게 되죠. 이때 그는 유비에게 한 인물을 추천하고 갑니다. 바로 제갈량. 유비는 제갈량을 직접 찾아가고 삼고초려 끝에 유비는 평생을 함께할 책사를 얻게 됩니다. 208년, 조조는 북방을 평정한 후 본격적으로 형주를 겨냥합니다. 그는 선봉으로 조인과 하우돈을 비롯한 군사를 보내 형주 각지를 공격하게 합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시기에 유비 진영에 합류한 서서가 조인의 군을 막아내고 그 뒤 제갈량이 하우돈의 군을 물리치며 첫 지략을 선보였다고 묘사됩니다. 하지만 정사 삼국지에는 조인이 서서에게 패하거나 하우돈이 제갈량에게 패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무렵 형주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유표는 병이 깊어졌고 두 아들 유기와 유종 사이에서 후계 구도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이 틈을 타 조조는 본격적으로 형주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조조군의 진군 앞에 형주 북부 방어선은 무너졌고 이때 형주의 유표도 사망하게 됩니다. 유표의 후계자인 유종은 바로 조조에게 항복하고 조조는 형주로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죠. 그러자 유비는 더 이상 신야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만 명의 백성과 군사들을 이끌고 강화 남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벌어진 것이 바로 장판파 전투. 조조의 기병에게 쫓기던 유비는 많은 백성과 가족들을 데리고 후퇴했고 장비는 장판교에서 혼자 적을 막아서며 뒤를 지켰습니다. 또한 이 싸움에서 조오는 유비의 아들 유선을 구해냅니다. 이 두 장면은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아주 극적으로 그려졌지만 정사에도 분명하게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편 강동의 송건은 이때 조조가 형주로 진출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고 제갈량은 유비의 사신으로 송건에게 가서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이 일련의 움직임이 곧 적벽대전으로 이어지는 바탕이 되죠. 또한 형주의 남쪽 지역, 즉 형남 지역은 조조가 바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유표의 부하였던 한연, 조범, 금선, 유도 등이 유표가 죽은 뒤 각자 독립적인 세력으로 움직이며 형남에서 여러 작은 군벌이 됩니다. 209년,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싸움, 적벽대전이 벌어집니다. 이야기책 삼국지 연의에서는 주요와 제갈량이 여러 번 계획을 짜고 황계가 자기 몸을 괴롭히는 척 속임수를 쓰고 관우가 도망가는 조조를 쫓는 장면까지 아주 재미있게 나오지만 진짜 역사책인 삼국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유가 화공을 써서 조조의 배를 크게 태웠다는 간단한 문장으로 적벽대전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계의 속임수, 조조가 도망가는 모습, 관우의 활약 같은 것들은 나중에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짧은 한 문장이 뜻하는 것은 아주 큽니다. 조조는 이 한 번의 패배로 강남으로 가는 길이 막혔고 유비와 송건은 이때부터 힘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세력이 되죠. 적벽의 불길이 꺼진 뒤 강남과 형남 지역을 누가 차지할지를 두고 두 번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조조가 물러난 곳을 지키던 사람은 조인이었죠. 조인은 형주의 중요한 지역인 강릉에 있었고 송건은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주유를 보냅니다. 이야기책 삼국지 연의에서는 주유와 조인이 아주 세게 싸우는 동안 유비 군대가 몰래 남군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역사책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주유는 불을 쓰는 공격에 이어 군대와 배가 함께 나아가는 전술을 써서 조인의 물건이 오는 길을 끊었고 결국 조인은 남군을 포기하고 물러납니다. 남군이 송건의 손에 들어가면서 형남 지역의 힘겨루기는 완전히 송건과 유비 편으로 기울어지죠. 그 뒤 송건은 남군의 일부분을 유비에게 빌려줍니다. 이것은 서로 힘을 합치기 위한 방법이었고 동시에 유비가 형주 남쪽을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유비는 직접 형남 4개 지역을 공격해서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이때 유비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고 옛날 한나라 왕족의 후손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형남 전체를 자기 세력으로 만들게 됩니다. 210년, 송건은 강동의 안정과 형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자신의 여동생 손씨를 유비의 아내로 보내기로 한 것이죠. 즉, 이 결혼은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었습니다. 형주를 차지한 유비에 대한 견제 수단이자 정치적 연합이라는 명분 아래 감시 체계를 만든 셈이죠. 이와 동시에 북방의 조조는 또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강남 진출이 실패한 이후 조조는 송건과 유비 세력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지역인 합비에 강력한 방어선을 만들죠. 합비는 이후 송건이 여러 번 공격하게 되는 강동 방어의 최전선이자 삼국전쟁의 중요한 싸움터로 떠오르게 됩니다. 한편 형남 지역을 안정시킨 유비는 제갈량의 전략에 따라 익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장송이 유비에게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법정이 유비에게 몰래 접근합니다. 법정이 유비에게 접근하여 익주에 들어오라 요청한 것이죠. 한편 송건은 주유라는 중요한 인재를 이때 잃습니다. 주유의 사망 원인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을 얻고 3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노숙이 그 뒤를 잇게 되죠. 211년, 서량의 마등이 조조를 견제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조는 장안을 중심으로 서북 지역을 다스리려 했고 이에 한수와 마초 등 서량에 힘있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반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죠. 한편 유비는 익주로 들어가기 전에 뛰어난 인재가 필요했고 이때 방통이 유비 진영에 합류합니다. 제갈량과 비견될 만한 전략가로 이때부터 유비의 익주 침략과 이후 나라를 다스리는 전략에 깊이 관여하죠. 212년, 서쪽 지역에서는 마초의 한수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 마등은 조정의 높은 관직을 맡고 있었는데 마초가 반란을 일으키자 조조는 과거 마등이 자신에게 반감을 품었던 것을 기억하고 마초의 반란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마등과 그의 일족을 처형시키죠. 조조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동관으로 나아가 이들과 싸우고
양측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자 조조는 한수와 마초 사이를 이간질하였고 결국 그들의 연합은 갈라지게 되죠. 결국 마초는 패배하여 군대를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한편 형남 지역을 정리한 유비는 마침내 익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죠. 213년 조조는 위공이라는 높은 벼슬에 봉해지고 사실상 왕과 같은 지위를 얻습니다. 이로써 조조의 정치적인 위치가 한 단계 더 높아진 것이죠. 그 후 조조는 서북 지역의 마초를 다시 압박합니다. 동관 싸움에서 패배한 마초는 남은 군대를 모아 잠시 다시 저항하지만 조조의 공격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익주에서는 유비와 유장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유장이 유비를 외부의 지원군으로 받아들였지만 유비의 군대와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지자 양측 사이의 긴장이 빠르게 높아집니다. 결국 유장과 유비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고 유비는 본격적으로 힘으로 충돌할 준비를 합니다. 이 무렵 송권 진영에서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비에게 시집 보냈던 여동생 손씨를 불러들이기로 한 것이죠. 이는 유비와 송권 사이의 정치적인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214년 서북 지역에서 쫓겨난 마초는 한중의 장로에게로 도망칩니다. 장로에게 잠시 머물며 다시 일어설 기회를 엿보죠. 한편 익주의 주인 유장과 유비는 결국 전면적인 싸움으로 터져버립니다. 유비군은 성도를 포위하였고 유장은 결국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하죠. 이때 장로에게 도망쳤던 마초는 장로를 배신하고 유비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유비는 성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모였던 방통이 싸움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는 낙봉파라는 곳을 지나던 중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215년 조조는 익주를 차지한 유비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판단하고 직접 군대를 일으켜 형주 북부로 진격해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형주 전체를 직접 공략하지는 못한 채 대치 상태가 이어졌죠. 이 무렵 형주에서는 유비와 송건 사이에 형주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송건에게서 형주 일부를 임시로 받아 근거지로 삼았는데 익주를 평정한 뒤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자 송건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죠. 송건은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형주 반환을 요구했지만 유비는 이를 계속 미루었고 오히려 관우를 남군 태수로 임명해 형주 남부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송건이 직접 북쪽으로 올라와 조조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인 합비를 공격합니다. 이때 송건은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합비를 공격했으나 장로에게는 7,000명의 군사밖에 없었죠.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 장로는 날이 밝기도 전에 8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송건의 진영으로 돌격했습니다. 이 기습적인 공격에 송건의 군대는 크게 혼란에 빠졌고 결국 합비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퇴각하게 되죠. 그리고 조조는 장로가 다스리던 한중 지역을 정벌합니다. 이때 장로는 조조의 대군과 맞섰으나 상대가 되지 않았고 결국 쉽게 항복하며 한중을 넘겼습니다. 216년 조조는 후한 조정으로부터 미왕이라는 높은 자귀를 받습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후한의 신하였지만 사실상 황제의 자리를 노리는 강력한 제후로 높아진 셈이었죠. 반면 유비는 서쪽 촉 지역을 차지한 뒤 그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집중합니다. 서촉을 평정한 뒤 법정과 제갈량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시작하죠. 이 시기 유비는 형주 남부와 익주를 모두 손에 넣으며 중국 서남부의 강력한 군벌로 떠오릅니다. 한편 송건은 북쪽으로 세력을 넓히려고 합비를 공격합니다. 이른바 2차 합비 공방전이죠. 이때 송건은 1차 합비 전투보다 더 많은 병력을 데려왔지만 이번에도 장료의 손에 막히며 이때 장료는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217년 조조와 송건은 여전히 합비를 두고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송건은 조조의 강력한 방어선에 막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조조 역시 송건을 정면으로 꺾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쪽을 택하죠. 한편 송건의 부하였던 노숙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노숙은 유비와 송건 연합을 중간에서 조율했었는데 그가 죽자 두 연합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죠. 노숙이 죽은 후 송건 정권의 실질적인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여몽입니다. 이전에는 무인에 가까웠지만 점점 뛰어난 전략가로 성장한 여몽은 송건 정권의 중심으로 떠올랐죠. 한편 유비는 이 시기 서쪽 지역의 내부 정치를 안정시키며 능력 있는 인물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익주를 다스리는 시스템을 다듬는 데 힘씁니다. 법정, 제갈량, 이엄 등 유능한 인물들을 기용하고 한나라 황실의 정통 후계자라는 명분도 강화하면서 조정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죠. 이러한 과정 속 유비의 주요 장수들인 관우, 장비, 조은, 마초, 황충은 각각 정식 장군 직위를 받으며 체계가 잡힙니다. 소설 삼국지 연희에서처럼 5호 대장군이라는 명칭은 역사 기록에는 없지만 이 무렵 이들은 각자의 직위와 권한을 가진 핵심 장수로 정식 임명된 것입니다. 218년
조조와 유비가 드디어 한중 지역을 두고 본격적인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때 조조는 장압, 하우연 등을 배치하여 전투하였고 유비는 마초와 황충 등을 앞세워 한중을 공격했습니다. 이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은 바로 정군산 전투입니다. 정군산에서 황충이 하우연을 베어버리자 조조 군대는 크게 혼란에 빠져 싸울 의지를 잃게 됩니다. 조조는 곧바로 서쪽 전선을 살펴보러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섰지만 조조 또한 더 나가지 못하고서 결국에는 허도로 돌아오고 유비는 이로써 촉한의 지배자로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하게 되죠. 이때 삼국지 연의에서 이 시기에 매우 유명한 게르고사가 등장하지만 정사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에피소드입니다. 219년 한중을 손에 넣은 유비는 마침내 스스로를 한중왕이라고 칭합니다. 황제는 아니지만 명백하게 독립된 정치 세력을 선언한 것이죠. 한편 형주에서는 관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조가 한중에서 밀리자 조조 진영에서는 형주 지역도 위험에 처합니다. 관우는 군사를 일으켜 북쪽의 번성을 공격하였고 조인을 압박했죠. 이때 관우는 우금을 포로로 잡고 방덕을 처형시키며 큰 성과를 올립니다. 하지만 이 무렵 관우는 강릉태수 미방과 남군태수 부사인을 강압적인 태도로 대했으며 동맹국인 송건에 대한 외교적인 배려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사적인 협력을 명령하듯이 요구했고 이 때문에 송건은 더 이상 관우와 유비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죠. 결국 송건은 비밀리에 조조와 손을 잡고 관우를 포위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20년 조인을 공격하며 북쪽으로 진격하던 관우는 동맹이었던 송건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죠. 여몽은 병에 걸린 척하며 관우 군대의 방심을 유도했고 송건 군대는 형주를 싸움 없이 조용히 차지합니다. 결국 관우는 퇴각하던 중 붙잡혀 송건의 명령으로 목숨을 잃게 되죠. 이로써 형주는 완전히 송건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 무렵 허도에서는 조조가 병에 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조조는 죽었지만 그가 쌓아놓은 기반은 이미 매우 튼튼했고 큰아들 조비가 그의 뒤를 잇게 됩니다. 조비는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는 더욱더 자신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 허수아비였던 황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죠. 조비는 나라 이름을 위라고 정하며 이로써 후한은 완전히 멸망하고 위나라가 공식적으로 역사에 등장합니다. 221년 서쪽 촉 지역에서는 드디어 촉한이 건국되죠. 유비는 신하들의 추천을 받아 한나라 황실의 정통 후계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촉한의 승상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키고 본격적인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죠. 동시에 유비는 곧 관우의 복수를 하기 위한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릉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움직임이 시작된 셈이죠. 그러나 군대를 일으키기도 전에 촉한 내부에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장비의 죽음. 정사에는 명확하게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평소 장비의 포악한 행동에 원한을 품고 있던 두 부하가 결국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게다가 또 하나의 내부 배신이 일어납니다. 바로 맹달의 항복. 맹달은 유비가 황제가 된 것에 반감을 품고 마초, 장비 등과의 사이가 나빠 결국 위나라에 항복합니다. 이후 그는 신야 지역을 맡아 촉한의 뒤쪽을 위협하는 존재로 남게 되죠. 한편 동호에서는 여몽의 죽음이라는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몽은 형주를 차지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지만 병으로 인해 허무하게 젊은 나이에 사망하죠. 222년 촉한의 유비는 관우의 원수를 갚겠다는 강한 마음으로 송건을 공격합니다. 이른바 이릉대전의 시작이죠. 이에 맞서 송건은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합니다. 처음에는 유비가 강력한 기세로 오나라 땅을 압박했지만 육손은 서둘러 싸우지 않고 병사들을 쉬게 하며 적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펼칩니다. 유비의 군대는 멀리서 온 보급과 무더위 속에서 점점 힘들어졌고 육손은 마침내 불을 이용한 공격으로 크게 반격하죠. 이 작전으로 유비 군대의 대부분은 싸우다 죽거나 다쳤고 유비는 간신히 살아남아 백제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릉대전의 패배는 매우 심각한 패배였죠. 관우와 장비의 죽음, 그리고 맹달의 배신과 이릉에서의 패배. 이는 촉한의 위세를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송건이 크게 이기자 조비는 사신을 보내 우호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조비는 송건을 오왕에 봉하며 그는 강남의 독립적인 세력으로 더욱더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223년 유비는 이릉대전에 대한 참패로 인해 병이 생겼고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결국 백제성에서 사망합니다. 촉한의 황제로 재위한 기간은 겨우 2년 남짓이죠. 그는 죽기 전 승상 제갈량에게 아들 유선을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어질다면 그를 도와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가 왕위를 대신하라. 그리하여 유선이 다음 황제가 되는데 이때 유선의 나이는 어렸으므로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제갈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 남쪽에서는 남만 지역이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남중 4개군 중 일부에서 독립적인 세력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 중심 인물이 바로 맹획이었습니다. 224년
조비는 촉한의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강동을 직접 공격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죠. 대규모 군대를 일으켜 직접 남쪽으로 순행하여 오나라 국경 근처인 광릉까지 진격했습니다. 그의 군세는 매우 강력하여 강가의 배와 함선이 바다를 덮을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조비의 공격 계획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좌절됩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강물이 범람하여 많은 배와 함선이 파손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것. 결국 조비는 더 이상 진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군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5년, 제갈량은 본격적으로 남쪽 지역을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북쪽으로 진격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뒤쪽을 안전하게 만들어 후환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제갈량이 맹획을 7번 사로잡았다 풀어주었다는 7종 7금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실제 정사에서는 맹획을 사로잡았다는 간단한 기록만 존재하죠. 226년, 갑작스럽게 조비가 죽고 그의 아들 조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이가 조회를 보좌하며 권력을 잡기 시작하죠. 한편 촉한의 제갈량은 여전히 나라 내부를 안정시키고 군대 조직을 바꾸는 등 본격적인 북쪽 정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중국 지역에도 중요한 변화가 찾아오죠. 지금의 베트남 북부 지역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사섭이 사망한 것. 그가 죽은 후 교주 지역은 혼란에 빠지고 송건은 군대를 보내 직접 통제하려고 합니다. 227년, 제갈량은 출사표를 올리고 북벌을 시작합니다. 출사표는 백성들에게 북쪽 정벌의 이유와 명분을 알리는 중요한 글이었죠. 한편 위나라에서는 젊은 황제 조예가 황제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으로 나라의 중심 조정은 사마이와 조진, 하우무 등 중요한 신하들을 중심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사마이는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기산 지역의 방어는 하우무가 맡고 있죠. 한편 송건은 여전히 형주와 장강 방어선을 굳게 지키며 교주 지역을 완전히 오나라가 다스리게 됩니다. 228년, 드디어 제갈량이 첫 번째 북쪽 정벌을 시작합니다. 제갈량의 첫 번째 공략지는 기산. 제갈량은 촉한의 정예 병력을 나누어 진군합니다. 주력 부대는 제갈량이 직접 지휘하여 기산으로 향했고 조은과 등지 역시 별도의 군사를 이끌고 기곡 방면으로 함께 진격했죠. 촉군의 갑작스러운 침공에 위나라에서는 하우무가 군대를 이끌고 방어에 나섰으나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이 위나라 조정에 전해지자 조정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진을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촉군에 맞서도록 하죠. 그리고 촉한의 마지막 뛰어난 장수 강유가 총나라로 항복합니다. 강유는 당시 천수태수 마준의 의심을 받아 쫓겨난 후 제갈량에게 항복하여 그의 부하가 되죠. 한편 제갈량의 북쪽 정벌이 본격화되자 맹달은 총나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맹달의 움직임을 빠르게 눈치채고 신하로 빠르게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여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맹달을 먼저 제거해버리죠. 229년, 제갈량은 두 번째 북쪽 정벌을 시작합니다. 제갈량은 진창을 공격하는데 위나라에서는 이미 학소가 견고하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학소는 방어에 뛰어난 장수로 평가받았으며 제갈량은 진창에서 학소의 완강한 수비에 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철수하게 됩니다. 한편 송건은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정식으로 오나라의 국호를 선언합니다. 이로써 위초고 3국이 모두 황제를 자칭하는 3제 시대가 시작되죠. 230년, 서량 지역에서는 반란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비요와 강단 등이 그 지역의 유력 가문들과 함께 위나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위나라에서는 조진을 서량으로 보냅니다. 조진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군대를 이끌고 서량으로 진격하여 비요 등의 반란을 평정하고 그들을 참수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다시 위나라의 확고한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231년, 제갈량은 다시 한번 북쪽 정벌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군량 수송을 위해 모구 유마라고 불리는 수송 장비를 제작하여 불량 수송에 활용했습니다. 이에 맞선 위나라 조정은 사마의에게 모든 권한을 맡깁니다. 초반에는 사마이가 직접 나서서 촉군과 대치했으며 장합에게는 촉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별도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총나라 군대의 퇴각을 추격하던 장합은 기곡에서 복병을 만나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위나라의 명장 장합을 잃었으니 총나라의 분위기가 좋아야 했지만 전쟁터 뒤쪽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군량을 책임지던 이염이 제때 군량을 보내지 못한 것이죠. 이염은 길이 좋지 못해 보급이 불가능하다고 거짓 보고를 하였고 결국 이 때문에 제갈량은 전쟁터를 유지하지 못한 채 철수하게 됩니다. 232년, 한편 요동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공손씨 가문이 위나라를 배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공손녀는 원래 위나라의 요동 태수였으나 점점 위나라 조정의 말을 듣지 않고 오나라와 가까이 지내게 되죠. 오나라가 공손년에게 사신을 보냈고 위나라 조정에서도 사신을 보냈는데
공소년은 위나라 사신을 붙잡아두고 오나라 사신하고만 교류했다고 합니다. 오나라와 공소년이 친하게 지내자 송건은 공소년에게 연왕이라는 자귀를 내려줍니다. 공소년은 그 자귀를 받은 후 스스로 왕을 칭하며 더욱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다만 위나라의 강력한 힘을 의식하여 대외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33년, 삼국은 모두 조용한 준비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음 전쟁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죠. 234년, 제갈량은 오장원으로 북쪽 정벌을 시작합니다. 삼국지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의 5번째 원정이죠. 기산 지역은 북쪽 정벌의 중요한 요충지였고 사마이는 군대를 이끌고 오장원 남쪽에 진영을 세워 총나라 군대를 맞이합니다. 두 사람은 직접적인 큰 싸움보다는 오랜 기간 서로 마주보며 분량보급, 심리적인 싸움, 빠른 이동 중심의 작전을 계속했죠. 하지만 제갈량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원정을 반복하며 병이 깊어져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마이는 속임수일까 의심하여 바로 공격하지 않았고 확인한 후에야 공격했습니다. 사마이는 총나라 군대가 철수하는 것을 확인한 뒤 기산 지역을 되찾고 위나라는 북쪽 방어선을 다시 회복하죠. 235년,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후 촉한 내부는 큰 슬픔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제갈량이 남긴 조직과 능력 있는 인물들이 총나라의 중심을 다시 잡아나가고 있었죠. 제갈량은 죽기 전 군사적으로 자신을 이을 사람으로 강유를 선택했고 내정은 장왕과 비의 그리고 동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한편 위나라에서는 사마이가 제갈량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이긴 후 조정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시작하며 그는 명실상부 위나라 핵심 인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